안녕하세요. 환경영향 평가 알아가기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환경영향 평가의 종류와 협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환경영향 평가의 대상 계획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환경영향 평가는 전략 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설명드렸었죠. 그럼 각각의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각의 환경영향 평가별 대상 사업을 알아보기에 앞서 2차 시에서 잠시 설명드렸었던 규정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규정 방식은 크게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 스크리닝 방식, 절충형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은 평가 대상 계획이나 사업의 종류를 목록화해서 법에 명시해 놓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제2호, 제3호, 제4호를 보시면 환경영향 평가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대상 사업을 법으로 정해놓은 방식을 파자티브 리스트 방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이 파자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는 파자티브 리스트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목록화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것만 안 되고 그 외에는 전부 다 허용한다는 의미죠. 간단하게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파자티브 리스트 방식은 목록화에서 법으로 규정된 것만 되고 그 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같이 급속한 기술 발전이 있는 때에는 법이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법을 개정해서 목록에 추가해야 할 수가 있는데 법 개정하는 데는 짧아도 몇 개월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안 되는 것만 법으로 정해놓고 그 외에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것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기술이든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용해줘야 해서 피해가 발생한 후에 뒷수습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 보건 등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되돌리기 어려워서 사전 예방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제도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환경영향 평가법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법이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이렇게 대상 사업을 쭉 열거해 놓았죠. 참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과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쉽게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반면에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에서는 할 수 없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축물만 나열해 놓고 그 외에는 허용하는 거죠. 스크리닝 방식은 기본적으로 모든 개발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고 스크리닝 절차를 통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에서 스크리닝 방식으로 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충형 방식이란 말 그대로 파저티브 리스트 방식과 스크리닝 방식을 혼용한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 영향이 큰 중요한 계획들은 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그 외의 계획들은 스크리닝을 통해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EU 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각각의 환경영향 평가별로 대상 계획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략 환경영향 평가의 경우에는 6차 시간에 정책계획과 개발 기본계획으로 구분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정책계획은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 방향이나 지침 등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정책계획에 해당하는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9개 분야 33개 계획이 있습니다. 9개 분야 33개 계획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9개 분야는 도시개발, 항만이 건설, 도로의 건설, 수자원 개발, 관광단지 개발, 산지 개발, 특정지역 개발, 폐기물 분뇨, 가축 분뇨 처리 시설의 설치, 에너지 개발로 구분이 됩니다. 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가 도시 개발이 분야입니다. 그리고 수도권 대기 환경 관리 기본계획, 실내 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 각각 하나의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분야와 대상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은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나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개발기본계획에 해당되는 계획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총 16개 분야 83개 계획이 있습니다. 16개 분야 83개 계획은 도시개발,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개발, 항만의 건설, 수자원의 개발, 철도의 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 관광단지의 개발, 산지의 개발, 특정지역의 개발, 체육시설 설치, 국방군사시설 설치 등 16개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을 합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총 116개 계획을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116개 계획에 포함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는 6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수립되는 계획과 녹지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수립되는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의 이 규정에 따라서 5년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5년이 되는 2021년 11월 즈음에 평가 대상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2016년 5월 29일 이전에는 법으로 정해진 선정 기준은 없었습니다. 2차 시에 소개해드린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가 공동으로 수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기억나시나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 기준이 법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기준은 법 제10조의 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에 따른 환경영향의 중대성, 환경평가의 가능성, 다른 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에 통보하면 환경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제외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 시행 계획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은 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으며 17개 분야 126개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17개 분야는 도시의 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 사업, 관광단지 개발 사업, 산지 개발 사업, 토성모래 자갈 광물 채취 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전략 환경영향평가는 16개 분야였죠. 환경영향평가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16개 분야보다 17번 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 사업이 추가되어 하나 더 많습니다. 앞에서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선정 기준을 알아봤는데요. 환경영향평가도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이 있을까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기준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1977년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근거가 마련된 이래 최초에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을 평가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단체,
정부 투자기관으로 확대하고 1986년 민간 개발 사업으로 확대하면서 대상 사업의 종류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환경영향 평가 대상 사업에 새롭게 추가되는 가장 일반적인 케이스는 개발 사업을 위한 법 개정입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안에 있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해서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인이 좀 길죠? 아무튼 이러한 법이 제정되어서 행복도시 건설 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영향 평가법에 추가되는 방식이죠. 법으로 규정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 특성상 자연환경, 생태계 훼손 우려가 큰 사업. 둘째,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셋째, 환경 영향이 장기적,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사업. 마지막으로 복합적 환경 오염이 우려되는 사업. 다음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발 사업 중에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아닌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하는 개발 사업은 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전관리지역 등 9개 분야 28개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앞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 함은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크게 국토 관련 법령, 환경 관련 법령, 산림 관련 법령, 조례로 정한 사업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 관련 법령입니다. 국토 관련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지역,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적용지역,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관련 법령입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보호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그리고 수도법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 관련 법령입니다. 산지관리법과 토지법 적용지역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업이 있습니다.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60% 이상에 해당되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자체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9개 분야 28개의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긴 했습니다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계획관리지역에서 1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소규모 평가 대상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이외에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전지구에서는 5,0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소규모 평가 대상이고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그리고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는 7,500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요. 도시지역에서 6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시행하는 체육시설 설치 사업, 기반시설 설치 사업 등 5개 사업은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전에는 이 6개 사업이
전략 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행정계획 수립이라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성격이 맞지 않고 실행계획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아무튼 이 5개 사업 외에는 사업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교육과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략,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어떤 항목을 평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